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필승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다른 방송 많이 나오시던데 취재 편의점에 처음 오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현 변호사님. 선거 떨어지면 죄인이라 가만히 한 달 정도 집에 있었는데요. 또 네. 전당대회가 되게 치열하게 되고 있어서 예. 또 좀 저도 생각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어서 예. 어쨌든 뭐 선거 지면 사실은 뭐 전화는 많이 오는데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조용히 있는 게 원래 맞습니다. 예, 하여간 뭐 또 이게 또 패배도 다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배를 딛고 또 다음 선거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를 지는 게 아니라 네. 이길 선거에서 지면 사실은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 입이 10개여도 저희가 꼭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광고를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우리 피부는 땀 흘리고 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친 피부에 깊숙이 전해지는 피부 에너지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무너진 피부를 심폐소생해줄 대박 아이템, 중장년층 사이에서 효과 제대로라면 난리난 입소문 대란템, 바로 주디메르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폭염에 지친 피부끼를 열고 차오른 탄력을 잠그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열고 잠그는 공식 덕분에 여름철 텅 빈 피부 속에 탄력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밖으로 달아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단 1주 만에 피부 자생력이 무려 79.12%나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피부 나이를 되감아주는 탄력 에너지 그 자체인 건데요. 지금 단독 프로모션으로 무려 8만 원 파격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혜택입니다. 만족 못하시면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 써볼 이유가 없습니다.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하시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시면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방송 라이브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라보세요. 이거요? 네. 발라도 돼요? 네. 발라보세요. 저는 사용자. 사용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사용자. 네. 얼굴에 발라요, 진짜? 손에 바른 거예요? 어디 발라? 아무데나 발라도 돼요. 손에도,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야, 원래는. 원래 얼굴에? 네, 얼굴에. 몰라가지고. 네. 거울도 없는데. 거울 벗으면 어때요? 뭐 그냥 바르면 되죠. 남성의 화장법을 이렇게 바르는구나, 남자들은. 어떻게 발라요? 그렇게 안 바르죠. 따가지 이렇게 바르잖아. 너무 다르다, 우리랑. 너무 스타일이 다르네. 아니, 욕 많이 어때요? 먹어야지. 어때요? 욕 많이 먹어야 보면 알죠? 오, 반짝반짝해졌어. 반짝반짝. 야, 반짝반짝해졌어. 원래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닌데. 더 잘생겨졌네. 아니, 선거하면서 많이 탔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요즘 네. 이제 피부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 많이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선희님께서 상남자 스타일 재밌어서 읽어드립니다. 네, 상남자 스타일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음력 6월 11일인데 초코파이라도 아니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그런가요? 하나 드릴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야, 생신 그럼요. 예. 빈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만 이야기합니다. 예.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네. 한 살 더 먹었네. 나이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울합니다. 뭐 내려가서 밥이라도 사드려야겠다. 아닙니다. 자, 지금 24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예비 경선 컷오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대표 경선에 세대 교체론을 주장한 두 젊은 후보, 특히 여성 후보 둘이 컷오프 되면서 역시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먼저 하실까요?
그냥 정말 이런만 하긴 뭐 한데 이 사람 되겠지 했는데 이 사람 됐네요. 더 뭐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예측이라기보다는 제가 혼자 그냥 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 정도죠. 제가 뭘 알아서 예측을 한 게 아니다. 근데 거의 그대로 된 것 같다. 네. 뭐 이변은 없었다. 네. 철갑상어님께서 헐 우리 신랑이랑 생일이 같네요. 저는 음력입니다. 음력. 음력입니다. 잠깐 혹시 네. 이분이 사부님이신 거 아니에요? 설마. 철갑상어님. 우리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김용 부원장하고는 좀 친밀도도 있는데 이제 원외여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당내 선거 특히 최고위원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컷오프는 중앙위원 50% 당원 50%예요. 네. 중앙위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원외 인사들이 그 중앙위원들의 벽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네. 당원에서는 어쨌든 뭐 5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아마 그래도 원외여도 그래도 어쨌든 좀 통과한 게 좀 그래도 좀 눈여겨 보는 것 같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박승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KDLC라고 지자체장 대표로 나온 거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염태영 지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도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당대표 선거라든지 지도부 선거가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네. 지자체장들도 있다. 지자체장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전국에 다 모여서 이제 밀어준 건데 안 됐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벽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을 제가 조금 유심 있게 봤습니다.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고. 그렇군요. 네. 많은 언론들은 친청, 친석, 친송 이렇게 네. 해서 3대 3대 2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취재를 좀 해봤더니 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의회에 좀 세력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민평련이라는 조직과 이제 김근태 의장과 함께하는 크죠, 거기.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그 있잖아요. 더민주인가? 더민주혁신회? 아니야 혁신회의 말고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기호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선이 일단 상대는 아니죠. 결선 컷오프 통과. 컷오프를 통과하고 결선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의 구획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정 변호사님? 아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유시민 작가님이 ABC도 오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언론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당을 갈라놓는다였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끼리 친명이니 반명이니 친석이니 친청이니 무슨 조직이요? 그렇게 조직으로 짝짝 찢는 식의 구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관점에서 구분 지어지는 이런 좀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런 식의 나눔의 이야기는 거의 그냥 듣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이제 개파 모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의외로 나왔다. 친석이 아니더라.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자들의 분석 취재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근데 신천지 개입설은 되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선원 의원이 이제 공개 기자회견을 어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6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전당대회를 흔들면 이거는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처럼 뭐 5, 6만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네. 지금 2001년 뭐 대선 후보 당대표 선거 뭐 이렇게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 후보 결정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수사도 받고 있는데 저게 민주당에도 똑같이 했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물론 저도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한쪽에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에 해놓고 보험을 들어놔야 네, 이거 한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고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예전에 2021년 뭐
저 대선 경선할 때도 네. 갑자기 뭐 튀는 선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호남에서 뭐 30-40명 당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얘기인데 저도 뭐 하도 궁금하니까 이제 뭐 물어볼까 하네요. 네. 그쪽 물어보면은 뭐 우린 잘 모르고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거다 얘기는 진짜?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아마 이제 김문석 후보도 이게 이 예선 끝나면은 뭔가 이제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나왔어요. 네. 5,6만이 만약에 민주당의 당원 집단 가입한 게 나왔어요. 그럼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못해요. 마치 왜냐면 국힘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우리 보고 뭐 지금 뭐 위원정당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선 받고 막 예. 해서 이제 특검 수사 중이잖아요. 예.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민주당도 위원정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고 전에 네. 특검이 그러면 수사를 지금 저 특검이랑 이제 특검 보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안 나왔나? 예를 들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나오고 국힘도 나왔는데 이걸 빼버리고 이것만 수사했다. 그럼 당장 국민의힘에서 야 편파 수사다. 왜 그렇죠. 민주당도 봐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실제로 나왔어요. 만약에 근거를 김민석 후보 제시했어. 그러면 당장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죠. 당장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막 이제 전당대회 앞두가 뒀는데 수사기관에서 막 압수수색 들어와요. 민주당에. 예. 예. 그러면은 전당대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형상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네. 부동의 1위 후보였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바뀌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왜 1위 후보가 마타도어를 하고 1위 후보가 3, 4, 5위와 함께 2위 후보를 공격하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거 공식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세가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판세와는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선 좀 해볼 수 있고 일반 여론조사하고 그렇죠. 내부에서 예, 돌린 예. 여론조사가 달라서 내부에서 돌린 조급해서 이런 거 아니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뭐 당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들고 걱정이라기보다 예측이 좀 들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폭로란 폭로고 아니란 아닌데 이게 어설픈 형식으로 폭로를 한다. 이랬을 때 이 후폭풍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네. 그것도 대통령이 픽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이런 식의 마타도를 해가지고 이게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치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정치력이 온전한 사람인가를. 아니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파장이 어떻게 갈지 그게 사실일 때와 사실이 아니었을 때 각각의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말을 해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어. 김민석 본인이 돼버리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야? 굉장히 너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정치적인 말을 한다는 거는 각각의 경우의 수와 각각의 파급력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밝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대라고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며 그리고 얼핏 생각했을 때 신천지가 어디에 가입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종교 분립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정치적 행동에 자유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당의 조직과 연계해서 쉽게 말해서 정과 교가 유착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정당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요. 무슨 문제냐? 네. 아니 우리 종교에 그럼 불교도 많은데 그럼 그것도 문제. 불교하고 유착이야 그러면. 네. 우리 당에는 뒤져보니까 기독교가 몇 명이에요. 그럼 이게 기독교 유착이에요? 그건 전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입하는 거는 뭐 전혀 완전히 문제가 다른 없는 문제고 거죠. 예. 신천지 당원이 신천지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에 영향력을 주자 해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게 정당의 행위에 어떻게 개입이 돼 있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보장을 했는가 이 부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모조리 그냥 빼버리고 뭐 특정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신천지 당원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다.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이 신천지가 들어왔으니까 문제다. 그러면 그 말의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네. 예선 끝나면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저는 그 이번 주 내로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예.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처음에 얘기 나온 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대 연합이 비밀연합. 그렇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게 뭐 내가 뭐 특정 후보를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도 나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를 뭐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언론이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왜 이런 말을 꺼내게 된 근거가 뭐냐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건데 네.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뭐 후보 말고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엄 때도 그렇지 않냐 그런데 계엄 때는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제보자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당대회 국면 얘기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알았으면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미리. 해서 미리 얘기해야 돼요. 당내에서 해결했어야 된다고. 이거를 만약에 막 이게 지금 막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중간에 해버리면 이거를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근거 나왔으면 뭐 수사를 해요, 말아요, 아니면 전당대회를 해요, 말아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당대회 중단 사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하게 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거 나왔어요. 똑같이 5만 민주에 들어왔어. 그러면 합수본에서 이만희 기소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장이 수사의 불공평 얘기도 나오지만 그럼 당장 수사 대상이라고 국힘에 당연히 고발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집단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네.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정당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거 전당대회 국면에 만약에 수사까지 받아야 되고 막 당사 털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오히려. 당사 떨리고. 그리고 민주당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쵸.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죠.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민주정부 부원장했거든요. 맞아요. 변호사이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죠. 어. 제가.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았어요. 예. 거기서 막 이제 뭐 협박도 하고 뭐 공무방해로 뭐 할 겁니다. 근데 예. 두 번째는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걔네들 논리는 계속 그랬어요. 당사 안에 민주연구원이 있어요. 8층인가 9층에. 네. 우리는 당사에 들어간 게 아니다. 민주연구원만 들어간 거다. 아니 근데 어차피 그 당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당 조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물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뭐 사실은 거기에 뭐 저 상근 부대변인 방이 한 3명 정도 컴퓨터 세대 있었는데 거기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뭐 가져간 것도 없어요. 네. 것도 없는데 언론에 네.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그렇죠. 당사가 마치 뭐 무슨 범죄 집단인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언론 프레임에 놀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주 주말이라도 해야 이제 돼요. 끝났으니까 네.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정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의혹이 또 막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좀 뭔가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전당대회가 부패와 뭔가 범죄와 뭐 이런 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요.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긍정평가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38로 집계가 됐고요. 부울경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3 집계가 쭉 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가 49%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8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이유 외교 안보 분야가 17%로 1위를 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플러스 11 해서 22%로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44%,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무당층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누가 정필승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이걸 뭐 평가를 해야 되나요? 흐름과 나와 추세. 있는 숫자인데 네. 흐름과 추세는 흐름과 추세. 역시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단 다른 걸 다 떠서 일을 잘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저는 뭐 계속 이대로 가지 않겠어요. 이 흐름이 계속 예, 갈 거다. 이- 50%에서 상회하는 흐름이 계속 예, 갈 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 효과는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뭐 민주당은 어제는- 지금 지지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지받고 싸우면 네.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어쨌든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게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논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당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어떻게 됐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쪽.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 여론조사가 평소에는 잘 안 받아요 사람들.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당 대표 최고위원도 여론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국민 여론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관심이 많아진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선만 잘 지키면 전당대회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선이 중요하죠. 지금처럼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서로 막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그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제시하면 괜찮은 국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젠 약간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고 특히 정당 지지율이 지금 보면 조금 이제 약간 대통령 지지율은 1% 정도 떨어졌지만 어쨌든 정당 지지율은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기미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떨어지고 요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사 기간이 21일에서 23일까지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어제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늘 긍정 평가가 우세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가 48%로 5% 포인트 부정 평가가 우세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부동산 영향이 좀 있는 걸 세금 영향 어떻게 있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유 중에 1번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1번이 외교고 예. 외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생활이 막 다가오진 않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못하고 있다가 1번이 이제 예전에는 뭐 민생, 경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지금 부동산이 올라왔단 예. 말이에요.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어제 토론회도 했지만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토론회 저도 어제 저보지 못하고 이제 언론 통해서 봤는데 네. 많은 분들은 특히 저도 이제 용인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2030 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아주 뭐 10억, 20억짜리 큰 집을 갖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나도 그래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러니까 멀리 가기 싫다. 우리 집 회사가 주근적. 만약에 여의도에 있으면 여의도에서 한 30분 이내, 예.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서 한 30분 30분 이내에 이내. 그냥 혼자 살면 한 10평, 결혼해 살면 한 20평 정도의 주택을 내가 뭐 임대로든 어쨌든 지금은 꼭 자기 갖겠다는 생각보다 좀 싼 가격에. 요새 구독이 유행이죠. 구독.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세 월세 뭐 월세라도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의 소박한 소망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신도시 개발해서 100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네. 100만 가구, 200만 가구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청년 세대에 뭐 앞으로 뭐 5년 내에 뭐 어느 지역에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서울에 동네에. 어느 동네에 몇 가구 정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네. 어찌 보면 정책의 효율성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그럼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 뭐 여의도에서 한 30분 거리에 한 뭐 월세 그러면 지금은 막 혼자 살아도 뭐 100만 원 이상 막 200만 원, 15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이거 반값 정도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제시해도 돼요. 지금은 몇만 원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월세 지금보다 반값에 50만 원에 반값 월세. 반값도 200만 원 반값은 100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럼 금액을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이면 월세 30만 원. 오. 10평 가게 뭐 30대 가구면 월세 50만 원에 당신이 5년 동안 아니면 원하는 기간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해 주겠어. 오. 그렇게 시그널을 줘야 돼요. 맘단인데. 그렇죠. 그렇게 시그널을 줘야 네. 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나 2030들이
민주당에 소구한다. 소구해요. 찍을 거 나는 지금 투명하게 뭐 나온다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뭐 공급하겠습니다. 뭐 용산에다가 뭐 3만 가구 짓겠습니다. 뭐 태릉 선수초에 5만 가구 짓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안 다가와. 네. 내가 그 집을 살 능력도 없고 네. 내가 당장 사는데 도움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예. 도심지 안에 예. 예를 들어 그런 청년이라든지 아니 신혼부부 가구 주택을 예. 신혼부부도 한다 그러면 좋지도 20평대를 월세 뭐 한 100만 원 정도에 뭐 공급하겠습니다. 네. 정도가 나와야 돼요. 청년은 뭐 30만 원, 50만 원.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해줘야 돼요. 예. 반값이라는 것도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반값 등록금. 아 그러니까 근데 실제 반값이 아니었잖아요. 말이 반값이지 말로 반값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었어. 예. 근데 아파트도 반값 아파트 얘기했지만 안 예. 먹혀요. 예. 그래서 가격을 제시해라. 가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디에다 예. 얼마에 예.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가구를 얼마나 제시할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네. 사실은 선거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뭐 청년 저도 5천 가구 예. 청년 임대주택 5천 가구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다 네. 질문하는 게 그건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리고 얼마 받을 건데 네. 나 언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장소 어디지? 그래도 막 찾아봐. 그럼 얼마에 들어갈 수 있어? 네. 답이 없어요. 내가 왜냐면 그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 그렇죠. 예. 구체적인 아주 그 세밀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내 삶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되는. 이런 게 있어야 그쵸. 청년들 떠나간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라면 내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졌지만 배운 게 많네. 많이 매기려고 배웠네.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느낀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느낀 점이 많이 전파가 돼서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 그중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당장 또 오세훈 시장 선거 결과 때문에 민주당은 또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는 정치 분석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서울시장 출마 한번? 제가요? 저는 베이스가 뭐 저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다 뭐 망한 사람이라 또 옮기면은 아마 망할 것 같고 예. 지금 당장 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선거 나왔던 박주민 뭐 전현희 또 서영교 뭐 강훈식 뭐 비서실장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좀 젊은 분들이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네. 79세대라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86 등살에 하여서 야, 너 좀 나중에 해. 야, 아직 젊어. 이 얘기를 지금 35년째 듣고 있어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 젊다는 소리 들으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니. 하려고 할 때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민주당에서 젊으니까 다음에 얘기인데 79세대라는 게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세 분도 다 386이잖아요. 네. 60년대 초반 뭐 그러니까 62, 63, 64예요. 이제 좀 7자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7자로 좀 넘어왔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제 강훈식, 박주민은 73이에요. 네. 90년대 학번이고. 물론 약간 뭐 커리어는 다르지만 뭐 그래도 민주당이 오래됐고 이래서 예. 이제 7자들이 좀 경쟁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희망이 있습니다. 97세대들이 좀 이게 네.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가 되면 좋겠다. 네.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도 민주당 출입 오래 하니까 항상 91학번인데 계속 부대변인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선배 86 형들은 죽지도 않아. 그렇게까지 농담을 지금 나온 분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저 386, 486, 586, 686 786 이제 786 886 886까지 하게 생겼다. 뭔 그래서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586이면 50대고 686이면 60대고 지금 686이잖아요.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분석 기사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어. 어차피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울 거예요. 어차피 여당 야당 싸우기 네. 때문에 민주당 당내 경선 별로 관심이 없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국힘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7, 9세대가 경쟁하면은 네. 김재섭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예. 그러니까 8 몇 년생인데 그쵸. 이번에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 아주 활약했죠. 활약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오세훈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들 해요. 우리는 다 나경원만 생각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이 김재섭. 이번에 재판받은 것도 그쵸. 나경원하고 경선하다가 맞아요. 나경원이 원래 여론조사 이기니까 예. 이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무리수가 나간 거잖아요. 예. 한 10년 동안 쉬다가. 예.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이 아니라 김재섭이 되면 오. 김재섭이 만약에 나오면 물론 이제 장동혁이 그쵸. 줄 것 같진 않아요. 절대로. 예. 근데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동혁 있으면 김재섭은 절대로 안 줄 거예요. 근데 김재섭이 만약에 후보로 뛰어들면 네. 파괴력이 있다. 왜냐하면 강북에서 됐고 그렇죠. 젊고 예. 그리고 뭐 이미지도 약간 중도 이미지고 어쨌든 노원에서 됐으니까. 아니 강북이죠, 강북. 아니죠. 김재섭 의원은 강북. 아니에요. 저기 노원은 아니에요. 노원 아니다. 예. 어디더라? 어찌됐건 그분은 어쨌든. 1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분이라. 예. 야, 1년이 지나야 87년생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표를 그리고 찍지. 도봉이네. 도봉 도봉갑. 맞아. 87년생이고 도봉이니까 도봉갑이. 저는 약간 2030 우리 어쨌든 민주당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네. 2030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30. 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네. 약간 경계해야 된다. 경계 1호. 경계 1호는 김재섭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벌써 아직 대법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저희가 1심 선고 결과를 가지고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역시 언론은 너무 빠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의제로 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요? 아니 관심 없으면 안 되지. 이야기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네. 자, 유시민 작가가 어제 뉴사이킥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비판 담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어떤 우선 겁니까?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브 뉴스하고 인터뷰한 부분에서 이제 썩은내 비린내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린가 해서 저는 이제 원문을 먼저 찾아 들어봤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 답변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왜 권력이 썩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주정뱅이 사기꾼 폭군이 권력을 잡아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비린내 썩은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윤석열이 입틀막을 하니까 비린내가 난다 썩은내가 난다는 말도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냥 오로지 비린내 썩은내 이것만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린내가 난다 썩은내가 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프레이밍을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문은 그랬어요. 권력은 반드시 썩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를 비유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들어봐도 윤석열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저는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오로지 까야 되니까 가장 자극적인 단어 2개 들고 오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문을 봐도요. 그래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프레이밍이 그대로 잡혀버렸고 이미 욕한 과거에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단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치 양비양신론으로 사람들 몰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그런 언론의 행태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들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레거시 언론이 유튜브가 되고 있고 유튜브가 레거시 언론이 되고 있는 굉장히 기괴한 현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뭐 이런 방송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저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쓴소리하고 저주는 구분을 해야 돼요. 공격하고 조언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 크는 거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커서 뭐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아직도 그러시긴 합니다만. 엄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을 해줘야지. 아니 이대로 정계 개편을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정계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방향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을 해도 이걸 저주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비평가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하이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유시민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날을 맞아. 아니 그건 MBC한테 이야기해야지. MBC가 뭐 알고 잡았겠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그거 계획하고 나왔겠어요. 오로지 유시민을 까야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까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유시민 작가님을 비판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자기들이 논리적 스텝에 꼬여버렸다고. 지금 그 제가 이야기한 데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51분이어가지고 빠르게 얘기하겠다고 시간이 많지 않네. 조금 더 해도 되죠? 더 해도 돼요. 정도.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네. 말 하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할게요. 저는 마지막 얘기 사회자가 사실은 어제 사회자 질문 여러 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이고 당장 만나야지 이럴 수 있는데 고민한다 그러면 뭐 실제 아직 제안이 안 왔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든지 생각해 보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단호하게 안 만납니다. 이거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근데 그 부분을 거꾸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만나야죠라고 했으면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말들이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유시민이 다시 실제 정치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비판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이게 입증이 돼 버려요. 그럴 때 정답은 뭐냐면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 아니에요? 정치인의 언어죠. 그렇죠. 사실 실제로 아직 네.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단호하게 안 만난다고 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비판할 수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이분은 아무리 평론이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전당대회 국면에 어찌 보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모순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픽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누구를 지지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사실상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픽했니까 나도 그러면 누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당대회 끝나고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도 만나야 된다. 네. 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그 평론가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성철 평론가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조국 당에 들어가서 뭐 정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평론가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뭐 촉법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거고 용역은 뒤에서 뭐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하루에 평론 뭐 시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우리 평론도 어쩌보면 약간 이것도 뭐 전문 직역 중에 하나예요. 저처럼 뭐 가끔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저기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장성철 보세요. 저도 같이 방송하지만 그 정보가 맞을 경우도 많아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당에 한 20-30년 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평론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게 뭐 택도 없다. 그거는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시민을 실명을 가지고 하루에 여러 개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사람 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비판의 대상이 되듯이 장성철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촉법 평론가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론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기가 법을 지키는 행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촉법평론가라는 말 왜 하냐면 자기가 뭔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유시민을 깔려다 보니까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일부 평론가들의 본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까버려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촉법이냐 아니면 용역이냐 이런 식의 구분이 나오는 거. 물론 이 워딩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시민도 비평을 받아야 되고 비평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갖는 무게예요. 네. 그리고 유시민을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저는 똑같은 무게로 비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 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 말할 때 자꾸 저기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본인에 대한 약간 뭐 변명, 변호 이거였어요. 근데 어제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발언이 톤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뭐 나는 몇 번 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1년에 5번밖에 안 나고 최근에 나왔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약간 의문현답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발언의 강도라는 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하필이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세게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당신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굉장히 치열하게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면서 네. 왜 더 공격적인 얘기를 대통령 공격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1년에 5번 나오고 최근에 뭐 한 달 동안은 뭐 2번밖에 안 나오고 뭐 여행 갔다 와서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저거 처음에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 무슨 감정 아니면 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가 궁금해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뭐 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뭐 그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서는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뭐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또 그 얘기 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국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가를 하는데 그래서 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57분인데요. 다른 의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시민 작가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딱히?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아요.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 원래 오늘 오후 2시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뭐 8일 정도 연기한 건데 다시 또 연기를 하면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이 도대체 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법원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해야 되는지 전 두 분의 이제 법조 전문가들께 사실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요. 처음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네. 김건희 1, 2심은 무죄가 났고 윤석열 유죄가 났고 지금 오세훈도 유죄가 났는데 이제 하급심이 갈리면은 대법원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일주일 연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합체로 돌린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전합체로 돌리는 거는 이제 내부 그 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아니면 하급심이 이제 정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필요가 있어. 저는 이게 다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또 연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전원합의체 그러면 또 거기서 토론을 하고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심만 한 사건은 1, 2심이 끝났고 다른 사건은 1심들밖에 안 끝났잖아요. 네. 물론 쟁점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상반되잖아요. 지금 이쪽은 이제 아예 뭐 그거는 지가 좋아서 그냥 한 거고 계약서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라는 거고 양쪽에서는 공천이든 돈을 받았든 뭔가 대가 관계로 한 그렇죠. 거다는 거니까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김건희 무죄를 때려버리면 네. 요 지금 윤석열 사건하고 오세훈 사건도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가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들이 자기 의지와 반하게 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이거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네.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공범 관계잖아요. 그렇죠. 공범 관계이기 경제 때문에 공동체. 그렇죠.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하고 오세훈은 정치인이지만 네. 정치자금법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를 해버리면 요 2심 양쪽의 2심 재판이 조금 애매해지고 이걸 파기환송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이거는 유죄 취지로 파견한 예, 거니까 예. 그냥 유죄를 하라는 취지인가 보다. 예. 왜냐하면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유사한 사건이나 같은 네, 사건이나. 네, 네. 그래서 어떤 판결 딱 해주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그걸로 가버려요. 따라가는구나. 따라가요.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뭐 안전하니까. 큰 사건들을 이렇게 해보면 다 딜레이하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잖아요. 거기서 판정리를 금방 날짜 잡아가지고 금방 해버려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대법원이 조금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구나.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전원합의체의 그 회부가 되는 거는 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거나 네. 아니면 네 명의 부판사가 의견 일치를 못 이룰 때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사여서 보낼 것은 진작 보냈겠죠. 판례를 변경할 거면 진작 보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낸다는 거는 네 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대2, 3대1 요 정도 구조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존의 사실심에서 가지고 온 이 내용이 흔들리는데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재판의 내용, 대법원 판사들이 봤을 때 대부분 부에서 끝나요. 99%가 부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1심 판사도 바보 아니고 항소심 판사도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게 흔들렸다.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이진관 판사의 논리가 기존 판사들의 논리에 덧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간 다음에 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제법 유죄 높다.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이 6만 페이지씩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 걸릴 이유도 없잖아. 아니 근데 다른 건 이틀이면 되신다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뇌물 주면서 계약서 써주고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와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인성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온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분 어머니께서 그날 판결 나는 날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앞으로 그냥 뭐 소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각 관서에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이래도 별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판례를 남긴 게 굉장히 됐다. 이상한 판례. 예. 그게 이제 뭐 민사에서는 뭐 네.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이러는데 형사에서는 뭐 형사에서. 계약서가 있느냐 따질 리 아니 없거든요. 뇌물 주면서 누가 계약서 근데 쓰는 이게 거니까. 굉장히 좀 뭐 석열치가 않아. 공교로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건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건희? 예, 김건희가 오.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이 김건희 여사님 그래요. 재판 중에 오잉 진짜요. 피고인인데요? 이거 보고 피고인인데? 아니 피고인은 아니고 아. 제가 김건희를 불행하겠습니까? 물론 가격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걸 보고 김건희에 대한 재판 이런 결과 같은 걸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체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갈까?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 그 새로운 반전의 계기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연기해서 또 수구이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요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대서사시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형소법 개정 세부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1번 검사들의 보안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검사들의 이제 수사는 안 하는 거. 검사는 네.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제 이 원칙이 이제 관철되는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정권 송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그 7월 30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29일 법사위, 30일 그렇죠. 본회의,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할 거니까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요 시간 또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충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당대회 전에 끝내야 돼요. 그렇죠. 이기 때문에 네. 시끄럽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공수처 중수처 나눌 때 그때 그냥 한번 해버렸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그때 안 하죠. 했었어야 맞아요. 됐다. 그때 그랬으면 이제 그때 고생 안 하는 했어야 건데 지금 이제 맞아요. 핵심적인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수사 안 하는데 경찰이 그럼 사건을 묻히거나 이번에 광주 사건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구를 했다가 한 달 내에 안 하면 뭐 징계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저도 네. 뭐 중수청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공수청, 중수청으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수사는 네. 중수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권 같은 거를 라든지 뭐 보안 수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서 하면 돼요. 지금 중수청 범죄 수사 범위에 6대 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범죄 그 중에도 경찰, 공수처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범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수사하는 걸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찾으면 돼요. 네. 큰 거는 수사 기소 분리를 정확하게 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고 네. 기소는 기소에서 하고 요거를 자꾸 흔들지 말자는 거라서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 뭐 논의도 크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이참에 그냥 정리해서 그래도 좀 알테니가 다행이다. 빠지는 기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암장의 마스터, 암장의 최고봉, 암장의 마스터피스는 검찰이었어요. 예. 근데 경찰이 암장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계속 달래. 예. 근데 그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상에 봤을 때 암장했던 사건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학의 과거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인데 경찰이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경찰이 암장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딸려가 사람들이 네. 맞네 경찰이 암장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암장하던 조직한테 계속 주는 게 제일 잘할 것 같은 건가. 저는 근데 도와 모든 언론들이 진짜 과도할이 많지 장윤기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지 않으면 장윤기 사건 뭐 매일 터진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엄청나게 설파가 그게 됐거든요. 얼마나 멍청한 논리냐면요. 네. 자 봐봐요.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매일 매일 터져. 터진다. 예. 아니 보안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 터져요? 암장대 때문에. 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아도 암장 사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아니 본인들 말대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 버렸어.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밝힐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잘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암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암장 사건이 맨날 터져 한다는 말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 자체적으로 혹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비열한 방식이냐면 경찰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이 아니 경찰이 양심적인 조직이라는 게 아니고 뭐 경찰은 뭐 오랑우탄입니까? 한 번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조심하고 그러지. 한 번 걸렸는데 괜찮아. 다음 날 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뭐 이럽니까? 정말 좀 토론의 기본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법조계 현실에서 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때 한 가지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관예우 관련된 거예요. 검찰은 대부분 그만두고 나오면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물론 막 사건 수임 제한을 두긴 해요. 그러니까 정관은 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는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대부분 경찰 고위직들이 로펌으로 많이 가요. 예전에 검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갑니다. 네. 막 5억, 10억씩 받고 가요. 근데 이분들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뭘 하진 않아요. 물론 예전에도 고위 뭐 검사 이런 분들은 본인 이름을 안 하고 후보 변호사 시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경찰도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든지 경찰 출신들이 와서 변호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검사들이 계속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정관예우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유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네. 경찰이 그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네. 어떤 내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안 행안부가 그러면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걸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좀 그렇죠. 나오는 것 장, 같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예. 경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지금 장영기 사건의 언론에 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경찰 특수수사대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검경 수사 결과 나와요. 네. 언론에는. 실제로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런 사건들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수청 이제 10월달에 남긴단 말이에요. 중수청하고 이제 공수청을 잘 분리시키고 중수청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네. 수사는 어쨌든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해라. 그리고 기소는 맞습니다. 그 여기서 하고 요거를 자꾸 왜냐면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게 벌써 20년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20년 하기 네. 때문에 20년을 다시 또 뒤로 돌리지 말고 안 돼요. 나눈 건 나눠. 그 저기 수사기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잘 견제해봐. 그렇지. 그리고 경찰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네. 수사에 여러 개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견제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네. 할 수 있어요. 예. 아유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고 저는 사실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20년. 한 30년 만에 30년. 우리가 검찰 네, 개혁을 드디어.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끝난다고 봅니다. 안 끝나요. 국정원이 때만 되면 대공수사권 다시 달라, 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검사들도 때만 되면 네.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네. 사건 나왔는데 검사가 수사권 없어서 이랬다. 수사권 부활해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대한 언론들이 눈 부릅뜨고 똑바로 감시해서 다시 또 퇴행하지 않도록 언론이 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요것만 댓글창에 하도 많아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중 사건, 청주 시의원, 네. 네, 아동 그것도 성매매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임기 16일치 월급을 받아갔어요. 그 사람. 야 알뜰해. 알뜰하시네요. 알뜰한 사람이에요. 알뜰해요. 예, 최영중은 알뜰하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230만 원. 230만 원 16일치. 16일치. 일시로 계산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루치 예, 시의원 급여가 많이 올랐네요. 그 옛날하고 달라요. 시의원 아. 요새 시의원만 해도 충분해요. 어. 옛날에는 시의원하면 안 돼서 겸직이 가능했는데 겸직을 못하게 하면서 급여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럼 안 되겠다. 도전하세요. 안 되겠네요. 겸직이 아마 될 걸요. 요새도? 네, 왜냐면 이게 상근적이가 아니라서 겸직. 그렇구나. 난 이거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구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어쨌든 최영중 이 범죄자가 230만 원에 해당하는 청주 시민들의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급여로. 그런데 저는 이 정도의 심각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왜 체포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증거인멸하면 구속사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런 월급 준다 그러면 오히려 안 받는 게 맞죠. 네. 안 받겠다라고 하고 예. 사실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또 공천까지 받고 그러니까. 또 한 거 보면 그래도 공무원이 급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그렇기도 같아요. 하죠. 예. 예.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게 굉장히 그렇죠. 큰 예. 문제가 되고 굉장히 있고 큰 문제죠.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청주지검 현장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최영중의 통신기록 보존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사건이야말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고 이것은 들여다봐야 되고 언론이 집중 보도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잘 안 보입니다. 저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검연유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게 알고리즘 거부라는 현상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초년 기자 때 뭐예요? 사스마와디에다가 경찰서 앞에 진치고 앉아 있죠. 그러다가 경력이 쌓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검찰까지 가고 거기에서 가면 좋은 데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정보 받아 특정 쓸 수 있는 구조를 자기가 평생을 갖춰서 읽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언론사들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내가 30년차 기사인데 다시 사스마와디를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소사 인기는 앞으로 경찰서에 나올 거거든.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세력들이 정확하게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기득권의 저항이에요. 이것도 정말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건 언론에 네. 안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특검이 내란 혐의로 여인영, 이진우 두 사람에 대해서 징역 30년형 구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해병 특검이 이종섭 장관 도피와 관련해서
도주런. 저희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이종석 바로 그 호주 대사 나갈 때 취재 편의점이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윤석열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두 분이 살짝 티키타카가 되니까 긴장감이 있고 재밌네요. 오늘 아주 피가 말라요. 진행자는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